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2월 9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내드리는 12월 9일의 2부 방송이요.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좋은 추억과 즐거운 시간들을 선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9일 마지막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방송에서는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투자 기관이 던져주고 있는 전망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 주식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읽어볼 기사는요, 크레딧 스위스의 전망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요, 이번에 굉장히 좀 커다란 전망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S&P 500이 5,200까지 올라갈 것이다. 기존의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2022년의 전망을 5,000으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전망치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다. 어떠한 그 이유를 가지고 농가를 가지고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지 직접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가 이번에 2022년 S&P 500의 타겟을 올렸다라고 나와 있죠. 하이크라는 것은 이제 상승 조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 투자 기관은 벤치마크 인덱스 S&P 500이죠. S&P 500이 2022년 말이 되면 5,200을 찍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타겟은 5,000이었다고 나와 있죠.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의 전망대로 S&P 500이 5,20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현재 그 지수에서 약 11%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넘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보통 이제 10% 올라간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껑충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2022년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평균이 10%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2020년, 2021년에 이어서 2022년까지도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컨스트럭티브한 굉장히 건설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로버스트, 굉장히 강력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진도 올라갈 것이다. 특히 이제 어떤 쪽에서 마진이 상승될 걸로 보고 있냐면 시크니컬 그룹이니까 경기 순환주가 좋아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경기 순환주 쪽에서 상당히 이제 순이익률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좀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바이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페드가 지금 타이트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페드 연준에서 조만간 이제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금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얘기가 뭐냐면 채권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멀티플이 낮다는 거죠. 채권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3%, 4%, 5% 이렇게 올라간다면 사실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질 텐데 아직까지 1.3, 1.4에 머무른 상태고요. 내년에 만약에 채권의 금리가 2%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그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좀 투자 가치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경제 전망도 나와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믿기로는 미국 쪽의 경제가 2022년에 계속해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전망치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노미널 GDP 같은 경우는 7% 정도 오를 것이다. 노미널 GDP는요, 한국어로 우리가 명목 GDP라고 부르는 거죠. 그 뒤를 보면 이제 리얼 GDP가 나오는데 4%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명목 GDP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 GDP거든요. 그러니까 노미널 GDP라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GDP가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7% 올라가면 GDP가 7%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빼고 그냥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거를 계산하면 리얼 GDP가 되고, 이 실질 GDP는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 4%도 굉장히 좋은 수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3% 정도에 머물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투자 기관에서 추천을 해주고 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어디에 지금 많이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크니컬 스톡,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주식이라든지, 멀티리얼즈는 원자재죠, 산업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크레셔너리 리테일은 리테일 중에서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임의 소비재, 즉 뭐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꼭 없어도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 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 소비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리턴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전망은 웨드부시라는 투자 기관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에 탑픽,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테크 주식 2개를 우리한테 찍어줬는데 다름이 아닌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그 논지를 가지고 우리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탑 테크 주식이다라고 나와 있죠. 2022년에 향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가장 좋은 종목이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견을 주고 있는 투자기관은 웨드부시고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이브즈입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 지금 중국 쪽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완전히 파괴당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엄청난 기회를 지금 미국 쪽에 있는 테크 주식한테 안겨줄 것이다. 내년 들어서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불리시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 US 테크 스톡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22년에도 20% 정도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보통 미국의 테크 주식이라 그러면 빵 주식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주식들이 20%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안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스닥의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19,000이 지금 타겟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16,400인가요? 자, 보시죠. 나스닥이 16,400이네요. 예, 16,406을 찍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스닥 역시도 내년도에 한 16%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웨드부시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전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살펴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주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아니다. 테크 주식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굉장히 엄청난 변동성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고 화이트 너클 피어리어드라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꺾이는 이러한 기간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준이 이제 금리 상승을 도모하기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테크 주식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많은 폭으로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기간이 지속될지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넌지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미국 쪽에 있는 테크 주식들이 너무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very bullish, 아주 전망이 좋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미국 테크 기업들이 좋다고 얘기한 거 말고도요, 또 다른 호재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테크 주식들은 베네핏 혜택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혜택을 받냐면 지금 성장 그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부분에 성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냐면 클라우드 쪽,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이죠. 5G, 그리고 메타버스, 이러한 쪽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드부시에서 2000년부터 테크 주식을 커버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좋은 시기가 없었다. 테크 주식들이 정말 날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주식들도 몇 개 지금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쪽에 선두주자들을 우리한테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G스케일러가 좋다고 얘기하고요.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 테너블 홀딩즈, 그리고 바로니스 시스템즈, 팔로 알토, 세일포인트 테크놀로지즈, 포티넷,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메타버스에 미래에 투자를 한다면 메타포트라는 기업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우리한테 넌지시 권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요, 모간 스탠리가 나옵니다.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두 종목을 꼭 집어서 2022년에 토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노키아 그리고 ASML입니다. 과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읽어보시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도미닉 올조스키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노키아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은 베네핏, 혜택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요, 계속해서 마진이 지금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지금 노키아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높게 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모멘텀이 좋냐면 네트워크 인프라 쪽에 스펜딩,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인프라 빌에 사인을 했잖아요.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부분도 인프라 그 향상 빌에 포함된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가장 손쉽게 투자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머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키아에 투자하면 된다. 앞으로 이제 5G가 완전히 이제 보급이 확산되면은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주식이 바로 노키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해주고 있는 주식은 ASML입니다. ASML 같은 경우는 매출을 수치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내년에 매출이 34.05 빌리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로로 환산을 하면요 30.2 빌리언이고요. 자, 그리고 그 포텐셜이 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심지어는 36.08 빌리언 달러 아니면 유로로 했을 때 32 빌리언까지도 껑충 뛰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으로 아마 승부를 하는 기업이 ASML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찬가지로 5G 네트워크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EU 쪽에서 많은 나라들이 5G 망을 구축하면서 하이테크 반도체가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하이테크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ASML의 인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의 기업이 앞으로 5G라는 커다란 키워드,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2022년의 전망은요, 한 종목에 관한 전망입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굉장히 좀 커다란 전망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가 주가가 앞으로 50% 정도 내년에 올라갈 것이다. 굉장한 전망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투자 기관은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기관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논지를 가지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목표를 제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이번에 부스트했다, 올려줬다는 거죠.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줬는데 무려 1,580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1,068이니까 앞으로 이제 $500 정도 더 올라갈 거다. 굉장한 수치죠. 자,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은 피에르 페라구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멀티플이 굉장히 좀 많이 확장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멀티플이 확장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카탈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호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2022년에 맞이할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호재가 남아있는지 보시면요. 가장 먼저 뭐 대표적인 거죠. 베를린 공장 그리고 텍사스 공장이 12월 말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2022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베를린 공장 그리고 텍사스 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 증대로 이루어질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지금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올해 지금 생산량이 약 90만 대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5 밀리언까지 충분히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컨센서스는 1.4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도 10만 대 이상 초과 달성할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텍사스 공장 그리고 베를린 공장에서 많은 생산이 진행하게 되면요. 마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 쪽에 판매되는 테슬라는 대부분 다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을 생각해 볼 때 그 배송에 들어가는 엄청난 코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테슬라의 그 총이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24%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생산 대수도 올라간다면 주가가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4680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소개가 된 이 배터리가 아마 이제 많이 회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그 기대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멀티플이 뭐냐면 바로 프리미엄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의 그 멀티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뉴스는 뭐냐면 아마도 새로운 공장에 대한 소식이 들릴 것이다. 지금 이제 베를린 그리고 텍사스에 새로운 공장을 오픈한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오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년 50%씩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장의 계획을 발표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아마도 새로운 공장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역시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580까지 올려준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마도 그때 만들어지는 어닝에 비해서 100배 정도, 그러니까 PER이 100대 정도의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 현재 테슬라의 PER은요 사실 300이 넘거든요. 그래서 300에서 100까지 떨어진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580을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50%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굉장히 좀 커다란 전망을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뉴 스트리트 리서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내년에도 50%나 상승할 수 있을지 좀 주주로서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사는요,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안겨주고 있는 투자 의견인데요. 번스타인이라는 기관에서는 메타버스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그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한테 리스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은 이번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메타버스는 굉장히 커다란 그 시장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애뉴얼 런레이트를 보면, 애뉴얼 런레이트라는 것은 최근에 그 분기 실적에 4를 곱해서 1년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이미 2 트릴리언, 2조 달러에 이르고 이게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지금 클리어하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 메타버스로 인한 매출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following the S-curve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이제 기하급수적인 그 성장을 보일 이런 곡선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곡선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멀지 않았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제 S-curve가 나타나게 되면, 즉 incremental revenue, 즉 없었던 새로운 매출이 창출되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에서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웹 1.0, 웹 2.0, 그리고 웹 3.0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1세대 웹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일상적인 인터넷이죠.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상의 인피니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무한정 정보가 누구에게나 열리는 이런 시대를 열어준 것이 웹 1.0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스크탑, 우리의 그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굉장한 혁명이 바로 웹 1.0였죠. 두 번째 이제 인터넷 혁명이 웹 2.0인데, 이것은 모바일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즉 이제는 더 이상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앞에 앉아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길에 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 언제 어디에서나 이 모바일폰을 가지고도 똑같은 정보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사람이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것이 웹 2.0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터넷 혁명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메타버스의 키워드는 이머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몰입도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세상 안을 우리가 수영해 다닌다, 헤엄쳐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제 3세대 인터넷 제3세대인 메타버스가 우리의 곁에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메타버스 혁명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렇게 통합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조합이 돼서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즉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세미컨덕터,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인터넷 애저 서비스 제공 업체 인터넷 서비스도 필요하고 애플리케이션도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우리가 SaaS라고 부르는 거죠. 클라우드 기업들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몇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져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하드웨어도 만들죠. 그다음에 IaaS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애저 서비스죠.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이나 SaaS 여기에도 연관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까지 제공한다. 따라서 4개 정도에 지금 걸쳐 있는 것이 아마존이고요. 애플도 만만치 않죠. 하드웨어도 만들죠. OS 운영 시스템도 가지고 있죠. 애플리케이션도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 인터넷 서비스,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SaaS. 메타, 그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거죠. 페이스북 역시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 OS도 가지고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 IaaS, 그다음에 OS, 애플리케이션.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을 만들고 또한 IaaS까지 한다. 그리고 아마도 하드웨어도 지금 관련이 있다. 퀄컴이 나오는데요. 퀄컴 같은 경우도 칩을 만든다. 자, 텐센트 같은 경우는 IaaS,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SaaS, OS, 그리고 칩까지 만든다. 거기에다가 하드웨어까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금 퀄컴을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수혜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메타버스의 미래를 믿는다면 정말 이러한 빵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아마도 좋은 수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의 그 골자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빵 기업들이 그 새롭게 나타나는 메타버스 혁명을 주도할 그런 기업들이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살펴봤습니다. 뭐 빵 기업 외에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텐센트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좋은 수혜주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애플도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정말로 애플이 메타버스에 한몫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애플이 이미 세컨 제너레이션 AR 헤드셋, AR은 이제 증강현실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증강현실의 두 번째 버전을 지금 먼저 만들기 시작하고 2024년에 런칭이 될 계획이다라고 레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아직까지 사실 그 증강현실 헤드셋의 첫 번째 1세대를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에 출시될 예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두 번째 버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 기사는 누가 지금 정보를 주고 있냐면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투자 기관의 애널리스트인 밍치 쿠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는요, 사실 애플에 가장 좀 가까이 가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칭송을 받거든요. 따라서 이분의 정보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의 전망에 따르면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애플의 그 증강현실 헤드셋이요. 2024년에 런칭이 될 것이고 2024년에 런칭이 된다면 2년 후,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나오기 때문에 1세대가 출시된 이후에 2년 후에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2세대 헤드셋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헤드셋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 300에서 400g 정도가 될 것이다. 한 근이 600g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근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그 세대 헤드셋을 가지고는 AR뿐만이 아니라 가상현실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헤드셋 경험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애플의 그 AR 헤드셋 같은 경우는 맥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를 그대로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생긴 거는 이렇게 노트북하고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 이 성능적인 면을 보면 맥 컴퓨터랑 다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 고사양의 컴퓨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과는 별개로 인디펜던트니까요. 아이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그냥 끼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세대 First Generation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세컨 하프니까요.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에서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기능을 가진 그 증강현실 안경, 고글을 출시하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메타버스 시대가 찾아오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종목들이 빵 기업들이다라고 지금 살펴봤는데요. 사실 메타버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블록스죠. 로블록스의 주가가 어제 7.6%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뭐 별다른 뉴스는 없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쪽에 많은 기대감이 몰려들면서 지금 멀티플이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블록스 관련해서 하나의 기사가 발견됐는데 키뱅크라는 투자 기관에서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키뱅크의 애널리스트인 타일러 파커가 이번에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다. 로블록스를 다루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롭게 평가를 해줬는데요. 일단 이니셜 웨이팅은 섹터 웨이트입니다. 즉 보유 의견을 준다. 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가 궁금하죠. 일단 포텐 플레이어다. 따라서 포텐셜이 있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기업인 것은 확실하다.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 쪽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커다란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파커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이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우리가 로블록스의 성공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할 수는 없다. 성공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젊은 그 유저들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지금까지는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뭐 미국의 그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50%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로블록스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성공을 지금까지 거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커가 얘기하기를 로블록스가 에이징업 해야 된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 사용자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커다란 그 오퍼추니티,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로블록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계속해서 나이가 먹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 리저 타임이 남을 때, 그 쉬는 시간이 될 때 지금은 이제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는데 아마도 이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의 파워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로블록스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사느라고 많은 돈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이제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나가서 뛰어놀게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로블록스에 쏟아붓던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다른 곳에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의 투자가 어떻게 보면 쉬워질 수도 있죠. 과연 로블록스로 이용하는 그 연령대가 계속해서 위로 상향 조정되는지, 그러니까 12세 이하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머물게 된다면 미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사용하는 그 연령대가 다양하게 된다면 로블록스의 확장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요, 로블록스의 어닝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과연 그 사용자의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짧은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준비했습니다. 루시드의 주가가 지금 시장 마감 이후에 6.6%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루시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시드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1.75 빌리언 정도의 컨버터블 시니어 노츠를 발행한다, 판매한다라고 나와 있죠. 컨버터블 노츠는 뭐냐면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채인데 회사채는 이제 회사가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 중에서 컨버터블 노츠라는 것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발행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1.75 빌리언 정도를 발행하는데 이 만기가 나와 있습니다. 2026년이고요. 앞으로 한 5년 후에 만기가 되고 12월 15일 이렇게 만기가 되면 그때 가서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지만, 먼 미래지긴 하지만 희석 효과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전환사채가 나중에 주식으로 변환이 된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좋은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6.6%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방송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한 자막 영상은요, CEO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CEO는 차지포인트, 차징 기업이죠. 전기차 차징 기업의 CEO인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요, 파스칼 로마노라는 분입니다. 자, 이 CEO 분이 과연 차지포인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우리한테 안겨주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CEO의 말투라든지 이분의 카리스마, 그리고 이제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면서 CEO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과연 차지 포인트를 이끌고 있는 CEO는 어떠한 모습일지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번 방송이 한국에서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조금 쉬다가요. 제가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영국에서의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한국에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성원하고 아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anks, Kelly. Thanks very much for having me. You know, I was looking back over the stock performance. It really ran into the end of last year. And I wonder if this was just one of those show me years where, you know, you kind of priced in a lot of the excitement and then you get a lot of good headlines this year, but investors are already looking for, you know, maybe better bottom line results, for instance. We've been guiding, you know, pretty accurately on our top line. In fact, we're beating guidance on revenue. We've raised guidance for Q4, and we've set expectations that from an OpEx perspective, we're in investment mode. This is a massive market, and we're in investment mode, and we expect to glide slope to profitability in time. But we don't want to squander the lead we have in this market. So we're investing heavily to take share. Could you tell investors when to expect that inflection point so they can all get in at the right moment? You know, when are the shares going to start to hear from you? Yeah, and obviously they want you to be in investment mode to kind of be in the lead in the long run. But when do you think the narrative is going to start to change? I think when people start understanding how the industry actually works. Kelly, I think there's quite a bit of noise out there right now, and it's just going to take a while for investors to understand how companies how to judge companies like ours. And what would you say, you know, when we talk about you guys as an EV charging network, and obviously as the space gets more crowded, what differentiates you from others? Well, first of all, we've been in this industry for 14 years. So breadth of product line, amount of capital raised as a pre-public company, $640 million in paid-in capital as a pre-public company, and then obviously the proceeds from the IPO. Significant operations in 2 continents, operating in every vertical of EV charging that we can think of anyway. So breadth of product line and breadth of sales reach, breadth of channel, breadth of everything, ability to handle scale. All those things are things we think significantly differentiate us. Let's talk about profit margins, which were better than some analysts expected, and that was with a headwind from supply chain issues. Is that right? What's profitability likely to look like for the next couple of quarters? Well, we're continuing to improve margins. Obviously, that's more of a challenge in a supply chain constrained environment because assurance of supply limits the velocity with which you can make changes in your supply chain. You can't have it both ways. And as you've seen, we're meeting or exceeding the high side of our revenue range, which means we're really stressing our supply chain. Rising to the occasion, of course, is our ops team and our engineering team making that all happen. But you know, our margin performance as a result is a little behind where we expected in a non-supply chain constrained environment. But we're continuing to make margin improvement on top of having what the world would consider one of the worst supply chain environments that it's ever seen in recent history. Absolutely. So let's close talking about the subscriptions that you are experiencing. You had some decent year-on-year growth there. I mean, is that going to be a really important part of, you know, the company's strategy, and obviously to investors maybe the valuation and the multiple over time? It is the company's strategy. Period. Full stop. We do not sell hardware without subscription to a cloud service associated with the services the customer wants to deploy in their parking lot. So we are a cloud service. We are a SaaS company through and through. We happen to have the delivery vehicle, which is a physical charger in the parking lot, but we are a SaaS company through and through. Understood. Pasquale,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and for joining us to talk about it. We appreciate it.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 on YouTube.